제170화 주색에 빠진 후주 제1장. 여기서 이야기는 둘로 나뉜다. 그 무렵 성도의 후주는 환관 황후의 말만 믿고 주색에 빠져 국정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있었다. 그때 유염이란 대신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호씨는 뛰어난 미인이었다. 그 때문에 궁궐로 들어가 황후를 아련하게 되었는데 황후가 그녀를 붙잡아두고 한 달이 지나서야 보내주었다. 이 때문에 유엽은 아내가 후주와 정을 통한 것이라 의심하고 휘하군사 500명을 불러 앞에 도열시킨 뒤 아내를 꽁꽁 묶어놓고 병사들에게 신발을 벗어 그녀의 얼굴을 때리게 했다. 이에 아내는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주는 크게 노해 담당관에게 명했다. 유염의 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 그러자 담당 관리들은 조사에서 얻은 결론을 아뢰었다. 군졸은 아내를 때릴 자가 아니고 얼굴은 형을 받을 곳이 아니옵니다. 따라서 유염을 저작거리에서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이에 유염은 저작거리에서 참수당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대신의 부인은 입궁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당시 관료들 가운데는 후주가 주색에 빠져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돌보지 않는다 의심하고 이를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이에 어질고 총명한 관리들이 물러나고 조정에는 점차 쏘인 배들만 들끓게 되었다. 이때 우장군 여무는 작은 공도 세운 일이 없으나 단지 황후에게 아첨하여 높은 벼슬을 얻은 자인데 강유가 기산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황후를 설득하여 후주에게 아뢰도록 했다. 강유는 누차 싸워도 아무 공을 세우지 못하였사오니 여무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도록 하소서. 후주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칙사를 보내 강유에게 군사를 거두고 도성으로 돌아오라는 영을 내렸다. 그 무렵 강유는 기산에서 위군 군영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3번씩 칙사가 잇따라 달려와서 군사를 거두어 돌아오라는 후주의 조서를 전하는 것이었다. 이에 강유는 어쩔 수 없이 칙명에 따라 먼저 조양성의 병력을 퇴각시킨 다음 장익과 더불어 서서히 군사를 퇴각시켰다. 군영 안에 있던 등에는 한밤중에 하늘을 흔드는 북소리 나팔소리를 들었지만 촉군이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날이 밝아오자 부하들이 들어와서 보고했다. 촉군이 모두 퇴각하여 저들 군영이 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등에는 적의 계책이 있을까 염려하여 감히 추격하지 못했다. 강유는 한중에 도착하자 분말을 그곳에서 쉬게 하고 자신은 칙사와 함께 성도로 들어가서 후주를 만나려 했다. 그러나 후주는 열흘 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다. 이에 의심이 생긴 강유는 어느 날 동화문 부근에서 비설한 극정과 마주치게 되자 물어보았다. 폐하께서 군사를 거두어 돌아오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공은 그까닭을 아시오? 그러자 극정이 웃으며 말했다. 대장군께서는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까? 황후가 여무에게 공을 세우게 하려고 폐하께 아뢰었습니다. 이에 조서를 내려 장군을 불러들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적장등해가 병법에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는 그 일을 그만두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강유는 크게 노했다. 내 이 황관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자 극정이 말렸다. 대장군은 무후의 일을 계승하여 책임이 크고 직무가 막중하신데 어찌 가벼이 움직이려 하십니까? 그러시다 폐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면 도리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유는 그의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였다. 선생 말씀이 옳소. 다음날 후주가 황후와 함께 후원에서 잔치를 열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강유가 몇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를 재빨리 황후에게 알려준 이가 있었다. 이에 황후는 조경의리의 연못 한가운데에 인공적으로 만든 호산 뒤에 몸을 숨겼다. 강유는 정자 밑에 이르자 후주에게 절을 올린 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신이 기산에서 등해를 포위하고 있을 때 폐하께서 잇따라 3차례나 조서를 내려 신을 조정으로 불러들이셨사온데 그렇게 하신 폐하의 뜻이 무엇인지 신은 아직도 짐작하지 못하겠나이다. 후주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하지 못하자 강유가 다시 아뢰었다. 간사하고 교활한 황후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마치 영제 때의 십상시와 같습니다. 폐하께서는 가까이는 장양, 멀리는 조고의 일을 거울 삼으소서. 이자를 빨리 죽이셔야만 조정이 태평해지고 중원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강유가 언급한 장양은 십상시의 우두머리였고 조고는 진시황을 죽이고 전권을 휘두르다가 진나라를 망하게 만든 환관이었다. 그러나 후주는 강유의 말이 터무니없다는 듯 웃었다. 황후는 짐이 시키면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며 잔심부름이나 하는 작은 신하일 뿐이요. 경이 말한 것처럼 권력을 쥐어줘도 이를 휘두를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오.
지난날 황문 실랑동인이 매번 이를 갈며 황후를 미워하기에 짐이 몹시 괴이적게 여겼는데 어찌 경까지 이처럼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구려. 폐하께서 오늘 황후를 죽이지 아니하시면 머지않아 화를 입게 될 것이옵니다. 후주가 말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살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였는데 경은 어찌 일개 환관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요? 그리고는 측근 신하를 시켜 호산 뒤에 숨어있던 황후를 정자 아래로 불러 강유에게 절을 올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토록 했다. 그러자 황후는 강유에게 절을 올리더니 소리내어 울며 말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성상을 모시기만 할 뿐 나라딜에는 일체 개입하지 아니합니다. 장군께서 바깥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죽이려 하시는 겁니다. 제 목숨은 장군께 달렸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늘어놓으며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렸다. 강유는 분연히 궁궐을 나가 극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궁궐에 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니 극정이 말했다. 장군께 머지않아 화가 닥칠 것입니다. 장군이 위험에 빠지시면 나라도 뒤따라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선생께서 나라를 보전하고 일신을 안정케 할 계책을 내게 가르쳐 주시오. 농서지방에 가 있을 만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답중이 바로 그곳입니다. 답중은 땅이 매우 기름지지요. 장군께서는 둔전을 행하신 무후를 본받아 황제께 아뢰고 어찌 그곳에서 둔전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첫째, 보리가 익으면 군량에 보탤 수 있고, 둘째, 농후의 여러 군들을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 위군이 감히 한중을 노릴 수 없으며, 넷째, 장군이 밖에서 병권을 장악할 수 있고 남들이 장군을 도모할 수 없으니 가히 화를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야말로 나라를 보전하고 일신을 안정케 할 계책이니 마땅히 서둘러 실행에 옮기십시오. 강유는 크게 기뻐했다. 고맙소. 선생께서 지금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소. 다음날 강유는 후주에게 표문을 올려 제갈량의 사업을 본받아 답중에 둔전을 마련하겠다고 청하니 후주가 이를 허락했다. 이에 한중으로 돌아간 강유는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가 여러 번 출병하였으나 군량이 부족한 까닭에 아직까지 성공치 못하였소. 내 이제 8만 군사를 거느리고 답중에 가서 보리를 심어 둔전하면서 천천히 중원을 도모할 것이오. 그대들도 오랜 싸움에 지쳐 있을 것이니 이제는 곡식을 수확하고 물러나 한중을 수비하면서 쉬어야 하오. 위군은 천리나 군량을 운반해 와야 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와야 하니 자연 피곤할 것이고 피곤하면 결국 퇴각할 것이니 그때 기회를 엿보다가 추격하면 이기지 못할 리가 없소. 이에 호재에게는 한수성을, 왕암에게는 낙성을, 장빈에게는 한성을, 장서와 부첨에게는 관문과 길목을 지키라고 명했다. 이렇게 배치를 끝낸 뒤 강유는 군사 8만을 이끌고 답중으로 가서 보리를 심는 장기 대책을 실행에 옮겼다. 제2장 한편 등에는 강유가 답중에서 둔전을 행하고 있으며 길을 따라 잇따라 세운 40여 개의 군영이 마치 긴 뱀과 같은 형세를 이루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등에는 세작이 그곳 지형을 그린 도본과 함께 표문을 올리니 진공 사마수가 이를 보고 크게 노했다. 강유가 여러 차례 중원을 침범하였는데도 이를 소탕하지 못하니 내 가슴에 큰 우왕거리로다. 가충이 말했다. 강유는 공명의 병법을 깊이 전수받은 자라 급히 물리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장수를 보내 그를 암살하면 출병의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그러자 종사중랑 순욱이 말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총나라국주 유서는 주색에 빠져 황홀한 신이마니 대신들이 모두 화를 피할 생각만 하고 있다 하옵니다. 강유가 답중에 머물며 둔전을 행하는 것도 실은 그 화를 피하려는 계책입니다. 이럴 때 대장을 시켜 총나라를 치면 이기지 못할 리가 없는데 굳이 자객을 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사마수가 껄껄 웃었다. 하하하, 그 말이 가장 듣기 좋구요. 총나라를 치려면 누구를 대장으로 삼는 게 좋겠어? 순욱이 대답했다. 등에는 천하에 뛰어난 인물입니다. 거기다 종애를 부장으로 삼는다면 대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사마수가 크게 기뻐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는 종애를 불러 물었다. 내 그대를 대장 삼아 오나라를 치려는데 그대 생각은 어떤가? 예, 주공의 뜻은 본래 오나라가 아니라 총나라를 치려는 것이 아닌지요? 사마수가 껄껄 웃었다. 하하하, 그대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총나라를 치러 간다면 어떤 계책을 쓰겠는가? 주공께서 총나라를 치실 것이라 짐작하고 여기 지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마수는 종애가 건넨 지도를 펼쳐보았다. 그 지도에는 길을 따라 군영을 세운 곳, 군량과 말먹이 풀을 저장한 곳,
어디로 진격하고 어디로 후퇴할 것인지 등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는데 하나하나 모두 법도에 들어맞았다. 이를 본 사마소는 크게 기뻐했다. 참으로 훌륭한 장수로다. 경은 등에와 군사를 합쳐 총나라를 함께 치는 것이 어떠한가? 충성을 다 바쳐 진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총나라 땅은 넓어 진격로가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등에는 군사를 나눠 각자 진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사마소는 종애를 진서장군에 임명하고 신임의 증표인 부절과 도끼를 주어 장안 일대의 관중군사를 통솔토록 하고 청주, 서주, 연주, 예주, 형주, 양주 등의 군사를 지휘토록 했다. 한편 등에게도 신임의 증표인 부절과 도끼를 보내 정서장군에 임명하고 장안 이외의 지역인 관해와 농상의 군사를 지휘하도록 하고 종애와 날을 정해 총나라를 함께 치도록 명했다. 다음 날 사마소가 조정에서 이 일을 토의하니 전장군 등돈이 나서 말렸다. 강유가 9번이나 중원을 침범한 까닭에 아군 부상자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키기만 하여도 보전하기 힘든 상태인데 어찌 위험한 산천 깊숙이 들어가 화를 자초하려 드십니까? 이 말에 사마소는 화를 냈다. 나는 나라의 화근을 제거하려고 인위의 군사를 일으켜 무도한 군주를 치려는 것이다. 그런데 내 어찌 감히 내 뜻을 거스르려 드는 것이냐? 그리고는 무사들에게 호통쳤다. 여봐라, 이자를 끌어내 목을 쳐라. 이에 무사들이 등돈을 끌고 나갔고 잠시 뒤 등돈 이머리가 섬돌 밑에 받쳐졌다. 사람들이 모두 대경실색하자 사마소가 말했다. 나는 회남을 평정한 이래 6년 동안 쉬면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칼을 깔아왔소. 이미 오나라와 총나라를 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마친 지 오래요. 이제 총나라를 먼저 평정한 다음 그 기세를 몰아 수류경면으로 동시진격하여 오나라를 병탄할 것이니 이는 바로 오나라의 길을 빌려 괭나라를 멸한 후 다시 그 여세를 몰아 오나라를 취하였다는 멸객취우의 계책이요. 내가 보기에 촉군 가운데 성도를 지키는 자는 8구만이고 변경을 지키는 자는 4~5만에 지나지 않으며 강유가 거느리는 둔전병도 6~7만에 지나지 아니하오. 나는 이미 등에게 관해와 농우의 군사 10여만을 이끌고 강유의 발을 답중에 묶어놓아 동쪽을 돌보지 못하게 하라는 영을 내려놓았고 또한 종회에게 관중의 정예병 2~30만을 이끌고 곧바로 낙곡을 쳐서 세길로 한중을 습격하라는 영을 내려놓았소. 총나라 유서는 어리석고 못난 군 주인이 밖으로 변경의 성들이 함락되면 안으로는 백성과 관리들이 두려움에 떨어 나라를 오래 지탱할 수 없을 것이오.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편 진서장군에 임명된 종애는 총나라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하지만 기밀이 누설될까봐 오나라를 친다는 명분하에 청주, 연주, 예주, 형주, 양주 등 5곳에서 각각 큰 배들을 건조했다. 또한 부하장수 당자를 등주와 내주 등 해안 지역으로 보내 바닷배들을 징발했다. 사마소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 종애를 불러 물었다. 그대는 육로로 총나라를 치러 갈 것인데 배는 어디다 쓰려고 건조 징발하는 것인가? 그러자 종애가 차분히 대답했다. 우리가 크게 진격하면 총나라는 반드시 오나라의 구원을 청할 것입니다. 그런즉 허장성세로 오나라를 정벌하는 척하면 오나라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1년 안에 총나라를 무너뜨릴 때쯤 되면 이미 배도 완성되어 있을 터이니 오나라 정벌이 어찌 순탄치 아니하겠습니까? 사마소가 크게 기뻐하며 출정 날짜를 정했다. 위나라 경원 4년 가을 7월 초사흘 마침내 종애가 군사를 이끌고 출병했다. 사마소는 성박 심리까지 나가 그를 배웅하고 돌아왔다. 그러자 지방관리의 인사책임자인 서조연 소재가 사마소에게 은밀히 말했다. 지금 주공께서 종회에게 군사 10만을 주어 총나라를 정벌케 하셨으나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종회에게 야심이 있는 듯하니 그 한 사람에게 큰 권한을 주어서는 아니 되십니다. 사마소가 웃었다. 허허, 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는가? 이미 아신다면서 주공께서는 어찌 그 임무를 함께할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셨습니까?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총나라 정벌을 반대하는 것은 속으로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이다. 겁먹은 사람을 억지로 싸우게 하면 반드시 패하고 만다. 지금 총나라를 정벌할 계책을 세운 것은 종회 혼자뿐인데 이는 속으로 겁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속으로 겁을 먹지 아니하면 반드시 총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총나라가 무너지면 총나라 사람들의 가슴이 찢어지겠지. 패장은 용맹을 자랑할 수 없고 망한 나라의 대부는 나라의 존속을 도모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종회가 다른 뜻을 품는다 하여도 총나라 사람들이 어찌 그를 돕겠나? 더구나 위군은 승리를 거두면
집에 돌아갈 생각에 종회의 반란에 가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나와 그대만 아는 일이니 절대 누설치 말라. 사마소의 설명에 이제까지의 의문이 순식간에 해소된 소재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제3장 군영을 세운 종회는 군막의 상좌에 자리한 뒤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작전회의에 참석한 장수들은 감군 위관, 혹은 호열, 대장 전속을 비롯하여 방해 전장 원정국원 하후감 왕과 황복의 구한 등 모두 80여 명이었다. 종회가 말했다. 반드시 대장 한 사람을 선봉장으로 삼아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누가 이 일을 맡겠는가?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섰다. 제가 맡겠습니다. 종회가 보니 허저의 아들 허이였다. 그를 보자 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다. 허이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습니다. 이에 종회가 허이를 불러 말했다. 그대는 호랑이 몸에 원숭이팔을 지닌 장수로서 용맹하기로 이름났던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름난 장수인데 지금 모든 장수들이 그대를 추천하는구나. 그러니 선봉장을 맡아 기마병 5천과 보병 1천을 이끌고 곧바로 한중을 치러 가라.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그대는 중군을 이끌고 야곡으로 나아가고 좌군은 낙곡으로 우군은 좌우곡으로 나아가라. 이 세 곳 모두 산세가 가파르고 험준하니 병사들을 시켜 길을 평평하게 메우고 다리를 고치며 산을 뚫고 바위를 깨뜨려 막힘이 없게 하라. 이를 어기면 군법에 회부하리라. 예. 명을 받은 허이가 군사를 이끌고 길을 떠났다. 그를 뒤따라 종회는 10만여의 군사를 이끌고 밤을 새워 길을 떠나기로 했다. 그 무렵 농서에 있던 등에는 총나라를 치라는 조서를 받았다. 이에 사마망을 보내 강족을 막게 하는 한편 옹주자사 제갈서, 천수태수 왕기, 농서태수 견홍, 금성태수 양은에게 각각 휘하군사를 이끌고 와서 명을 받들도록 했다. 얼마 후 각처의 군마가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등에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가 높은 산에 올라가 한중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샘물이 세차게 솟구쳐 올랐다. 놀라 눈을 떠보니 온몸에 땀이 흘렀다. 그 후 잠이 오지 않아 앉은 채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전부터 주역에 밝았던 호의 원소를 불러 물어보았다. 내가 산에 올라 한중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징조인가? 그러자 원소가 대답했다. 주역은 산 위에 물이 있는 것을 꺼니라 하는데 건괴는 서남쪽이 유리하고 동남쪽이 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님께서도 거는 서남쪽이 이로우니 가면 공을 세울 것이요 동남쪽이 불리하니 그 길이 막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장군께서 이 길을 가시면 반드시 총나라를 이길 것이나 애석하게도 곤경에 빠져 결국 돌아오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등에는 낯빛을 바꾸며 불안해했다. 그때 종회가 보낸 경문이 도착했다. 군사를 일으켜 한중에서 집결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등에는 옹주자사 제갈서에게 군사 1만 5천을 이끌고 먼저 강유의 귀로를 끊도록 했다. 이어 천수태수 왕기에게 답중을 왼쪽에서 치게 하고 농서태수 견홍에게 군사 1만 5천을 이끌고 답중을 오른쪽에서 치도록 했다. 또한 금성태수 양은에게 군사 1만 5천을 이끌고 감송에서 강유의 뒤를 끊도록 했다. 그리고 등의 자신은 군사 3만을 이끌고 오가며 필요에 따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종회의 10만 대군이 출병하던 날 배웅하러 성밖까지 따라 나간 문무백관들이 보니 병사들이 든 깃발은 하늘의 해를 가릴 정도였다. 장졸들의 갑옷은 서리빨 같았고 병사들은 강하고 말들은 기운차고 위풍당당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두들 칭송하는데 상곡참군 유식만은 비웃으며 아무 말이 없었다. 태위 왕상이 유식의 비웃음을 보고 마리에서 손을 잡으며 물었다. 종회와 등의 두 사람이 이번에 총나라를 평정할 수 있겠소? 그러자 유식이 대답했다. 예, 총나라는 틀림없이 무너뜨리겠지만 두 사람 다 도성으로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이외다. 그게 무슨 말이오? 무슨 까닭에 그렇소? 왕상이 거듭 물었으나 유식은 그저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왕상도 더는 캐묻지 않았다. 제4장 위군이 출병하자 세작들은 재빨리 답중에 들어가 이 사실을 강유에게 보고했다. 이에 강유는 곧 표문을 써서 후주에게 아뢰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좌 거기장군 장익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양평관을 지키도록 하고 우 거기장군 요하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은평교를 지키도록 조서를 내리소서. 이 두 곳이 가장 중요하나이다. 만일 이 두 곳을 잃으면 한중을 지킬 수 없사오니 사자를 오나라에 보내 원병을 청하소서. 신이 답중에 군사를 일으켜
적을 맞겠나이다. 총나라 경여 6년은 염흥 원년으로 바뀌었다. 환관 황후와 함께 궁중에서 놀고 즐기던 후주는 어느 날 위와 같은 강요의 표문을 받게 되자 황후를 불러 물었다. 지금 위나라의 종애와 등애가 인마를 크게 일으켜 길을 나누어 쳐들어오고 있다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황후가 대답했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이옵니다. 강유가 공명을 세우고 싶어 이 같은 병원을 올린 것이오니 폐하께서는 마음 놓으시고 놀라실 필요도 없나이다. 신이 듣건대 성안에 신을 모시는 여자 무당이 하나 있는데 기륭을 잘 알아맞힌다고 하오니 불러서 물어보소서. 후주가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후궁에 향꽃종이 초등에 제물을 차리게 했다. 그리고 황후를 시켜 무당을 작은 수레에 태워 궁 안으로 불러들인 뒤 용상에 앉혔다. 후주가 향을 사르고 충문을 마치자 무당이 갑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을 벗더니 맨발로 전각 위를 수십 차례 뛰어오르고 제사상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것이었다. 황후가 말했다. 이는 신이 내린 것이니 폐하께서는 좌우를 물리시고 진히 기도를 올리소서. 이에 후주는 측근 신하들을 모두 내보내고 다시 절하며 충문을 해오니 무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서천의 토지신이다. 폐하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계신데 무엇 때문에 다른 일을 물어보는가? 몇 년 뒤에는 위나라의 강토도 폐하에게 넘어오니 절대 걱정 말라. 그리고는 혼절의 바닥에 쓰러지더니 한참 만에 다시 깨어났다. 후주는 크게 기뻐하며 후한상을 내렸다. 이로부터 무당의 말을 깊이 믿게 된 후주는 강유의 말을 듣지 않고 매일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며 환락에 빠져 지냈다. 강유는 여러 차례 사태가 급박하다는 표문을 올렸지만 모두 황후가 가로채는 바람에 국가대사를 그르치게 되었다. 한편 종해의 대군은 긴 행렬을 이루며 한중을 향해 출발했다. 그 가운데 선두부대의 선봉장 허인은 1등 공훈을 세우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가장 먼저 남정관에 이르자 부장들에게 말했다. 이 관문을 지나면 바로 한중 땅이다. 관문 위에 인마가 많지 않으니 우리가 힘을 내면 빼앗을 수 있다. 명을 받은 장수들이 일제히 힘을 합쳐 진격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관문을 지키던 총나라 장수 노소는 위군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관문 앞 나무다리 좌우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제갈량이 남긴 10여 발 쇠뇌를 배치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기다리던 허위의 군사가 관문으로 몰려오자 딱딱이 소리가 딱 하고 울리는 것을 신호로 연발 쇠뇌살이 빗발치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허위는 급히 물러나려 했지만 어느새 기마병 수십 명이 쇠뇌살을 맞고 쓰러졌다. 날아오는 쇠뇌살이 너무 많아 위군은 대패할 수밖에 없었다. 허위가 돌아가서 종회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종회가 갑옷입은 무사 100여 기를 이끌고 가서 현장을 살펴보았다. 과연 쇠뇌살이 발사되는데 그 숫자가 장난이 아니었다. 종회가 말머리를 돌리려는데 관문 위에 있던 노손이 군사 500을 이끌고 쏜살같이 몰려나왔다. 종회가 말에 박차를 가해 다리 위를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 위에 흙이 무너져 말굽이 빠지는 바람에 말이 꼬꾸라지고 말았다. 말이 끝내 일어서지 못하자 종회는 말을 버리고 두 발로 다리 위를 달리는데 뒤따라온 노손이 창으로 찔렀다. 그 순간 위군 군중에 있던 순계가 몸을 돌려 쏘나살해 노손이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종회는 무리를 휘몰아 관문을 공격했다. 관위의 군사들은 관 앞에 아직 촉군이 있으므로 감히 쇠뇌살을 쏘지 못했다. 이에 종회는 군사들과 함께 지쳐들어가 촉군의 방어선을 뚫고 관문을 빼앗았다. 그는 순계를 호군에 천거하고 말 안장 갑옷 일체를 하사한 다음 군막 안으로 허위를 불러 책망했다. 내가 선봉장이니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행군을 편하게 해야 했다. 그런데 내가 다리에 이르자마자 말굽이 빠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다리에서 떨어질 뻔하였다. 순계가 구해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피살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너는 이미 군령을 어겼으니 군법대로 처단해야겠다. 그리고는 허위를 끌어내 목을 베라고 좌우에 명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나서 가냈다. 그의 아버지 허저가 조정에 세운 공로가 크니 도덕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종회는 분노를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군법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어찌 무리를 통솔할 수 있겠는가. 그는 허위의 목을 잘랐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고의 뜻으로 보이니 장수들 가운데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